1598년 11월 16일 저녁, 여전히 순천 앞바다를 지키고 있던 이순신에게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외적 4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 외적 4명, 그러니까 고니시의 부하들이 조명연합군의 봉쇄를 뚫고 순천 앞바다를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진린의 묵인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고니시는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일본군과 연락을 좀 취하게 해달라고 진린이가 아주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고니시가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고작 연락선 하나 나가는 게 뭐 대수겠어? 진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뇌물도 많이 받았겠다. 고니시 연락선을 바다로 내보내줬던 겁니다. 진린 진짜. 보고를 들은 이순신은 분노했지만 여기서 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곧 경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합니다. 이순신은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고니시 연락선 빠져나갔으니 반드시 구원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한 일본 지원군이 순천 앞바다에 들이닥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다른 일본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본군은 발빠르게 조선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그리고 남해, 이 사천과 남해에 있던 일본 지휘관들은요, 이 외성을 버리고 창선도, 이 창선도에 집결해 있었고요. 또 고성 외성을 버린 일본 지휘관도 거제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일본군이 고니시의 연락을 받고 순천 앞바다로 진격한다면, 그리고 고니시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 뒤쪽을 공격한다면 조명연합수군은 일본군에게 양쪽으로 협공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순천 외성의 봉쇄를 풀어 일본군을 놓아줄 수도, 일본 지원군의 출격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이때 이순신은 돌연 어딘가로 이동하자고 말합니다. 자, 이순신이 가리킨 장소, 그 장소는 바로 노량. 노량. 이순신은 지도에 보이는 이 좁은 해로 노량 해협으로 출정해서 일본 지원군에게 선제 공격을 가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순신은 왜 하필 노량을 격전지로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순신은 철수가 급한 일본군이라면 반드시 이 노량 해협을 지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노량 주변에는요, 섬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군의 배를 숨기기가 참 좋았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 노량 해협 옆에 여기 관음포 보이시죠? 관음포는요, 여기 잘 보세요. 들어가 있네요. 네, 육지 쪽으로 움푹 파인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배를 숨기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죠. 와, 딱이다. 그래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노량 해협의 우측 관음포 부근에, 진린의 명나라 수군은 그 반대의 포진에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노량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펼치는 게 바로 이순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순신의 예상대로 창선도와 거제도에 집결해 있던 일본군은 이 고니시 부대가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순천 앞바다로 출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노량으로 향하는 일본 수군의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꽤 있지 않았을까요? 무려 500여 척. 500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있는 우리가 조명연합군 수군이 합쳐서 한 300척인데 문제는 이제 명나라 수군의 선박의 어떤 크기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명군도 주 전투선으로는 조선의 판옥선을 빌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능한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한 100척 전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공의 위협과 전력을세를 극복하려면 선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술적으로 본다면 오는 적을 마주 나가서 싸우는 것을 요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신은 어찌 보면 선제 기습이며 동시에 요격전을 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여 척 대 300여 척의 불리한 싸움. 수적 열세뿐 아니라 일본 수군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1년 전 바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일본군 지휘관,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조선과 명나라 병사들로부터 귀신 장군이라고 불리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맹장이 이끄는 500여 척의 일본 수군은 조명연합수군의 숨통을 조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전운이 감돌던 1598년 11월 18일 밤 10시경, 이순신은 곧장 판옥선에 올라타 외칩니다. 노량바다로 출정하라. 이순신이 마침내 군사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교수님, 밤에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왜 이때 이동을 한 걸까요? 이순신이 밤에 이동한 것은 순천 외성에 있는 고니시가 조선 수군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니시 측에 조선 수군의 이동을 숨겨서 일본 지원군 역시 조명연합 수군의 움직임을 알 수 없도록 하려고 밤에 이동한 거죠. 기습작전을 펼치기 위해 어둠을 틈타 은밀히 이동한 조명연합 수군. 이때 이순신은요, 배 위에 싣고 있는 북을 소리나지 않게 눕힌 뒤 군사들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순신은 군사들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입에 나무 재갈까지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비밀스럽게 움직였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는 이순신과 그를 따르는 수군의 얼굴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 속 움직임. 이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진짜 용맹하게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마 막 많이 떨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맞아. 노량해협을 향해 나아가던 자정무렵, 이순신은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군의 손에 사륙당한 백성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함께한 동료들을 수없이 잃은 이순신의 한 맺힌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됐을 무렵, 이순신과 진리는 서로가 포진하기로 약속한 노량해협의 좌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순신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찰선을 띄운 조선 수군과 함께 전투 태세를 갖춘 채 숨죽이며 일본군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정해진 각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까지 고작 4시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배가 노량해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군의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노량해협을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선봉에 나선 이순신이 조선수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덮칩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전투 노량해전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조명연합수군을 맞닥뜨린 일본군은 경악에 물듭니다. 순천 앞바다가 아닌 노량에서 이렇게나 빠르게 전투가 이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좌우에서 화포를 뿜어대는 조선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공격에 일본군의 배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며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순신은 기세를 몰아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사용한 필살기, 바로 화공전술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화공과 실제 화공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많이 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에는요, 적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화전이라 불리는 화약통이 달린 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데에는요, 이순신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바로 바람의 방향. 이 노량해협에서 지금 일본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 바다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바람을 등진 이순신의 조명연합수군이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던 일본군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이쪽에 지금 일본 수군이 있겠죠. 방향 맞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일본 배가 넓게 산계하더라도 펼쳐지더라도 자연스럽게 몰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군은 화포를 그냥 중간에만 놓고 쏴도 일단 맞는 거죠. 그렇게 일본군의 배 200여 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와. 자, 이건요, 이순신이 노량을 격전지로 고른 그 순간부터 계획이 된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기본적으로 계획 없이 전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장법 보시면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싸울 때 장소, 시간, 그다음에 바람 방향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자신에 유리하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은 조선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순신의 전술에 눈뜨고 당한 일본군. 죽기 살기로 이순신과 조명연합수군의 배에 올라타며 달려듭니다. 그야말로 한치도 물러설 곳 없는 살벌한 근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벽에 맞붙은 조명연합수군과 일본군은 날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투의 끝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길어지는 전투에 기습을 당한 일본군뿐 아니라 조명연합수군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살려보내지 마라. 어서 힘차게 너를 둬라. 화살과 총알이 빗발치는 격전 속에서 이순신이 북채를 잡고 힘차게 북을 쳤던 겁니다. 지친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죠. 긴 전투로 녹초가 되어 있던 조명연합 수군은 이순신의 동료 덕분에 바닥난 기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북을 쳤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 기록은 조경남이 쓴 난중잡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기록이.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참 이분 자기 조카죠. 이분이 쓴 항록에는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이순신이 전투를 독려했다는 내용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멋있게 가장 그런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긴 난전 속에서 이순신은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이 갑자기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가슴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전쟁터에 빗발치는 탄환 중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에 명중한 겁니다. 이순신의 총상을 목격한 부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몰려듭니다. 이순신은 힘겨운 숨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전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진짜 그게 진짜 제일 걱정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휘관인 이순신의 부재에도 조선 수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명령을 받던 휘하 장수들이 침착하게 일본군에게 응전하며 전투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렇게 1598년 11월 19일 정오, 새벽에 시작했던 노량해전은 약 10시간 만에 조명연합수군의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